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그 해운주는 저번에 계속 자료 냈는데 녹음 안 했던 게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장도 이런데 굳이 뭐. 네, 그리고 뭐 영업 외적으로도 뭐 12 전환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모임 미팅 때 좀 그랬던 거는 너무 해운주도 좀 오버들 기대가 높았던 것 같죠. 네, 네. 그리고 저도 좀 추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공격적으로 좀 추정한 것도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전환율 같은 것도 또 네.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다음에 한번 녹음하도록 하고. 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연민식 연구원한테 계속 야 항공 좀 더 빨리 해. 뭐 내가 맨날 막 다 지금 길 가다가 마주치면 민식아 항공 좀 언제 되니 그랬는데 자료가 이제 저는 여전히 결국 그 여행 좀 대형주 중에서 실적은 좀 지금은 그런데 지나고 나면 좋아질 거로 보는데 내가 이제 좀 들어보니 이게 그렇게 항공주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네요 요즘. 예,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사실 거래량들이 이제 기관들이 많이 죽었는데 선반영 됐다 이거구나. 네, 죽었는데 항공업은 좀 선반영 된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뭐 굳이 스터디 할 필요 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굳이 수차를 할 필요냐 그런 말까지 나왔단 말이야. 내가 이게 참 내가 이게 근데 이제 이번 자료에서는 항공업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한데 파트 2에서 항공산업 재편 이게 사실은 좀 저는 키 포인트라고 나도 보고 그게 있어요. 포인트라 본다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항상 재편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애들은? 그게 미국식으로 컨설리데이션이 되면서 엄청난 초거대 항공사가 나타나느냐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자료에서는 그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많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이걸 하러 했던 거잖아. 왜 컨솔리데이션이 안 난다는 거지? 자영 시작 전부터 이거 네. 빨리 녹음 끝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미안하네. 당신 아닙니다. 세미나 가야 된다니까. 아니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확실히 컨솔리데이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신생 저가 항공사 3개들도 들어왔습니다. 걔네 자본이 얼마나 있다고 들어와봤자 뭐. 작긴 작죠. 그리고 근데 정부 쪽 입장도 보면은 항공사를 하나를 만약에 파산을 시키면은 거기에 딸린 임직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타격 때문에 항공사를 쉽게 이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퇴출이 아니라 있어도 한 개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조그만 것들이고 내가 잊질 않는 게 옛날 제조업종이 이제 막 통폐합됐을 때 네. 그 컨설리데이션 대표 그런 게 가끔 나오면 난 굉장히 컨설리데이션을 좋아해요 제가 스타일이.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때는 뭐 리컨설 뭐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실적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몇 년 뒤 지나 보면 막 그게 살아남은 애들은 잔치가 벌어지더라고. 그리고 또 근데 안 된 업종이 하나 있어 조선업. 이게 악몽인데 네. 조선업은 잘 안 됐고 네. 해운업도 그거였잖아 사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컨테이너 선사들이 대형 업체들로 과점화되면서 그치. 지금 좀 시황도 많이 항공은 좋아졌던 아니에요? 것도 있죠. 근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항공업은 지금 컨설리데이션 되는 게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체가 돼가지고 아니 컨설리데이션은 항상 정부가 하고 주체가 됐지 무슨 언제 네, 기업이 했든 그렇게 되면 항공권 가격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대한항공 경영진 측 입장에서도 쉽진 않을 겁니다. 아니 댓글에 또 뭐 저 윤세님 막 괴롭힌다고 할 텐데 나 원래 이런 토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오케이 좋습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들어볼게요 당신 네. 의견을. 오케이 시작. 그래서 이제 4페이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뒤쪽에 이제 결론을 뒷받침하는 제 근거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이제 키워드로 정리하는 항공산업 해가지고 2019년부터 앞으로 2020년에 어떤 키워드가 떠오를 것인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리오프닝과 항공산업 재편인데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올해 초부터 됐는데 올해 말에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공정위에서도 말을 꺼냈습니다. 즉 이제 항공산업이 앞으로 2022년에 어떻게 재편될 거냐, 그리고 리오프닝을 어떤 궤적을 통해 가지고 국제여객이 회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국제여객 회복 추이인데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은 V자형 반등을 해가지고 2022년에 국제여객이 다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은 계단식 회복을 통해 가지고 2023년에 국제여객이 회복을 하느냐, 사실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회복하는 거잖아. 내년에 내오자니요. 계속 12조로 나가게 되는데. 야 리오프닝 좋아하니까 대학가격이 옷대나 보는데 아니 일본어 쓰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당장은 숫자는 좀 안 좋지만 네,
V든 무슨 계단식이든 좋아지는 건 보이는 거 아니야? 내운영 저는 정도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더 주식의 나빠질 것 다양성 보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근데 아니? 주가가 아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 2년 2, 3년 뒤에 좋아지면 베팅하는 거지. 네. 오케이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네, 오해들 마세요. V자 반등이냐 계단식 반등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 시나리오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조건부 승인으로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면 조건부 승인을 기본으로 깔고 하는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어떤 조건을 달 것이고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항공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이거를 이제 파트 2에다가 담았습니다. 윤주호가 마발하는 걸 입증하겠다는 거고 알았어요. 아닙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요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니 미팅 때문에 내가 막 그거 내 스타일 알잖아요. 네네. 수요 갖고 다 제대로들 해와라는 거지. 네. 진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근데 항공업은 잠재 수요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좋게 봤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잠재된 수요가 어떻게 보면 저수지에 이렇게 가둬져 있는데 이게 댐이 딱 풀리려면은 그게 어떤 계기가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할까?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V자 반등이 될지 계단식 반등이 될지 추론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좀 훔쳐보려고 네이버 키워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해외여행 검색수 추이랑 트래블 버블 추이랑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6월에 한번 데이터가 튀었죠. 이게 이제 한국이랑 사이판이랑 트래블 버블 체결을 했다. 이 뉴스가 터지면서 그 관심도가 네이버 검색수로 이렇게 표출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래블 버블이 앞으로 국제여객 회복의 주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전망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회복이 되는 방향성은 맞는데 속도는 우리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을 거다. 내가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네. 윤수는 가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 내년에 잘 못 간다 이거야 지금? 아니 뭐 사이판이나 싱가포르는 가실 수 근데 있겠죠. 말고 유럽. 유럽은 조금 힘들 겁니다. 그 나라들이 이제 워낙 알았어. 다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어쨌건 이제 트래블 버블은 이제 1대1 협상이거든요. 한국이랑 뭐 한국이랑 사이판, 한국이랑 싱가포르 이렇게 1대1 협상을 하는데 항공 산업도 네트워크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다 회복을 하려면은 다자간 협상을 해야 됩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국제여행 오픈합시다 해야지 한 번에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트래블 버블 되는 걸로 봤었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한적으로 트래블 버블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개별 여행도 제한되고 숙소도 격리가 되고 세 번째 이제 항공 운항 편수도 제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이판까지 주 3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140회였습니다.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항공업 이제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국제여객 회복 속도가 계단식으로 좀 천천히 상승하지 않을까 점쳐지고 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론 없다니까 나는. 오케이 계속 들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거 오케이. 그래서 트래블 버블 관련된 게 이제 파트 1이고요. 파트 2는 이제 그 기업 결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조건부 승인 시나리오인데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면은 국제선에서는 독과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를 항공권 가격을 인상을 용인을 하느냐 아니면 제한을 하느냐인데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는 항공권 인상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카드가 두 가지가 있겠죠. 완전히 가격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가격 자체를 조절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독과점 노선들만 골라 가지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외 항공사들한테 운수권을 배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운수권 배분으로 가는 게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좋은 건 있고요. 아니라고 하더라고. 운수권 배분이요? 거의 통제력을 갖고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아시아나 먹으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막 교섭력 이게 전혀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독과점 문제가 나오는 곳들이 장거리 노선들이거든요. 그러면 장거리 원래는 FSC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들이 많이 이제 잡고 있었는데 그 시장이 열릴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티웨이 항공을 최근 행보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티웨이 항공이 A330-300
항속거리 10,000km 넘어가는 걸 지금 내년에 도입하기로 예정이 돼가지고 제주항공이랑 티웨이 항공 놓고 보면은 티웨이 항공이 좀 외부 환경 변화에서 좀 기민하게 좋은 기회를 발견한 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티웨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홀딩스도 있고 하니까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근데 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갑시다. 네. 그래서 LCC 중에서는 티웨이 항공을 저는 좀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파트 3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고민이에요. 저도.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 게 밸류에이션을 판단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항공산업 커버리지 5개를 게시를 했는데 이 합산 PSR을 구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한 0.2배에서 거래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0.6배 평균적으로 거래가 됐고 10월에는 한 1.1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는데 근데 지금 1.1배에서 뭐 0.6배, 0.5배 내려간다면 좀 기회가 보이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아니 다 멈춰져 있어야 돼.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PSR이 아까 네. 매출 대비 보는 거잖아. 네, 근데 네. 나는 그냥 청산 가치로 봤을 때 청산가치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그럼 사실 PBR로 봐야 되는데 지금 항공사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빼고는 다 뭐 유상증자도 하고 있고 자본 잠식 되고 있다 보니까 PBR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사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PR도 거의 답이 없고. 그죠. 수치가 안 나오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EBITDA도 아는데. 적자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또 오해들 하시겠다. 근데 네. 뭘 편하게 할게요. 이 밸류에이션 보기 고민이고 많은 네. 메이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반영한 거 아니야 주가가. 뭐 이런 네, 논리들이. 지금 국제 여객은 회복 안 했는데 주가는 올라갔으니까 좀 염려된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추정이 앞으로 중요한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계단식 회복을 좀 점치고 있다 보니까 2023년에 들어서야 2019년 매출액 코로나 이전을 완연히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이 정도 매출액이 올라간다면 저도 항공주 지금 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주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바라보자는 거지 나는. 뭐 어디 갈까요? 네. 그러면 몇 페이지로? 그러면은 11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네이버 키워드 데이터를 가지고 왔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항공 포털에서 나오는 국제여객 데이터에 좀 선행하는 데이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은 일단 검색한다. 검색부터 하고 네이버 유튜브 뒤져보고 어디 호텔에 묵을지 어디 갈지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게 먼저 네이버 키워드가 먼저 선행을 하고 후행을 하는 거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데이터겠죠. 이제 여행 중이나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자랑도 하고 사진도 남기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이버랑 이제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뒤져봤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뽑는 게 중요한데 그림 5번 아래쪽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여행,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뭐 이렇게 다양한데 제가 관찰한 데이터는 키워드는 국내 여행이랑 해외 여행 키워드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 아랫단에 있는 일본 여행이나 중국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월별 변동폭이 너무 크고요. 반대로 맨 위에 있는 여행은 아예 변동폭이 없다 보니까 변화를 파악을 하려면은 국내 여행 키워드랑 해외 여행 키워드를 관찰을 해야 된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추이를 그림 6번이 해외여행 키워드고 그림 7번이 트래블 버블 사이판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같은 날 이제 6월에 같이 올라간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한국이랑 사이판이랑 트래블 버블을 체결을 했다 보니까 네이버 키워드 데이터에서도 이런 게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림 8번 사이판 키워드 검색어 추이인데요. 9월에도 여전히 올라가 있는 한번 또 튄 이유는 추석 때 사람들이 지금 해외여행 나가고 싶은데 어디가 자가격리 안 되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사이판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9월에도 사이판 키워드 검색어가 많이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제여객 회복 추이를 점쳐보려면은 트래블 버블이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13페이지에서
그림 10번과 11번 보시면은 연령별로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외여행 검색을 많이 한 연령이 20, 30 그리고 뭐 40대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들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여행을 좀 더 선호하다 보니까 트래블 버블뿐만이 아니라 자유여행이 열리게 되는 시점이 또 국제여객이 한 번 더 점프하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보여요? 그게? 근데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시점으로 보면은 저는 내년 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게 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백신도 보면 막 뒤쳐져 있다가 막 엄청 빨리 맞잖아요. 네. 인스타에 이제 갑자기 어디서 사진 찍고 올려하고 시작하면 서로 막 더 미친 듯이 여행 가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한국의 국민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야, 코로나 맞고 그냥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떠날 것 같은데. 네. 봅시다. 이제 아기들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쵸. 신중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러겠죠. 네. 근데 아기들은 아직 백신 접종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해외여행 가족 단위로 나가는 게 지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1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인스타그램 해외여행 포스트 추이랑 국내 여행 추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림 13번 보시면은 국내 여행은 코로나 이전 이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은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바닥에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데이터가 올라온 시점이 거의 다 회복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회복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15페이지에 그림 14번과 그림 15번입니다. 트래블 버블을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 간 1대1로 방역 신뢰국 간에 자가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여행 목적의 국제 이동을 재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림 14번 보시면은 한국은 이제 사이판이랑 싱가포르랑 트래블 버블 시행 중이고요. 조만간 태국이 열릴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대만이랑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림 14번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아쉬운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랑 일본을 많이 가는데 여기랑은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대만, 싱가포르, 태국만 열려도 많이 갈 것 같은데. 뭐 잠재된 수요는 많다 보니까 많이는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림 15번 보시면은 제한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일단은 개별 여행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패키지 여행밖에 안 되고요. 물론 싱가포르는 개별 여행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5일간 숙소에서 격리를 하다 보니까 사이판 입장에서도 관광객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호텔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가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호텔을 한 번에 지을 수가 없는 게 문제이겠죠. 그리고 3번 보면은 항공 운항 편수도 지금 제한적으로 시행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4번이 이제 재밌는 건데 이제 방역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트래블 버블 제도도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트래블 버블을 시행한 국가들을 몇 면을 보시면은 좀 미래를 예측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6페이지에 그림 16번입니다. 이제 홍콜, 싱가폴, 대만, 팔라우, 호주, 뉴질랜드끼리 트래블 버블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트래블 버블을 시행을 했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하니까 다시 중단을 하고 다시 확진자 수 빠지면은 다시 재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역시도 좀 중단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17페이지 보시면은 국제여객 회복 전망인데 말씀드렸다시피 V자형의 가파른 반등보다는 계단식으로 회복을 해가지고 그림 20번 보시면은 2023년 정도 돼야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로 회복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19번 보시면은 국내 여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해가지고 국내 여객이 많이 올라가 있고 해외여행을 못 나가다 보니까 다들 국내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국내 여행에서 항공사들이 돈을 많이 버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항공권 가격도 낮아지고 있고 일드도 사실 3분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트래블 버블 뭐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주가에도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 2가 항공산업 재편이고 트래블 버블은 오케이 어그리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차피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그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이게 제일 관건은 결국 재편 여부인데 이 얘기 좀 합시다. 그죠. 20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항공산업에서 어떤 변화점이 일어났는지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22번 보면은 뭐 자본력도 아직 부족하고 항공기도 많이 부족하지만 신생 저가 항공사 세 군데가 취향이 됐고요. 그림 23번 보면은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아시아나 채권자 정도였는데 사실상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빅딜을 주도를 한 게 산업은행이다 보니까 통합항공사가 되면은 산업은행의 영향력이 전체 항공사로 넓혀질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부 역시도 힘이 많이 세진 게 항공산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이 국토부를 통해서 항공사들한테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입김이 좀 세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공정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기업 결합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항공산업 방향성이 많이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 2에서는 항공산업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항공산업에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그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21페이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인데요. 그림 24번 보면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흐름도라고 해가지고 6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판단을 딱 내리게 되는데 다 보시는 것보다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관련 시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외를 인정하느냐인데 관련 시장 획정이라는 거를 쉽게 소주로 예를 들어드리면은 소주랑 맥주를 같은 알코올 시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소주 시장만 보는 대신에 수도권이랑 뭐 부산 지역이랑은 다르게 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관련 시장을 획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독과점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항공산업으로 치환하게 되면은 뭐 국내선과 국제선을 나눈다거나 FSC랑 LCC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슬롯 기준으로 한다거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지게 근데 되겠죠. 정부에서 의도해서 한 어떤 그런 저희 통합인데 네. 예로 해주겠지 뭐 이걸 갖다가 그렇게 걸고 넘어질까요? 공정위에서? 예외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조건 없이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공정위 3년 동안 의사결정 내린 패턴을 봤었을 때는 예외 인정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낮다 보면 쉽지 않겠구나. 예, 그래서 뒤쪽에도 이제 오케이.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관련 시장 획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6번 보시면은 주요 항공사별 허브공항 슬롯 점유율 현황 그래프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K2가 대한항공이고 OG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근데 두 개 합쳤을 때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서는 슬롯 점유율이 적으니까 대한항공 측에서는 우리는 독과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공정위는 이런 기준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OD 접근법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Origin and Destination Approach라고 해가지고 출발지랑 도착지를 기준으로 각각 노선별로 시장을 획정하는 게 OD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랑 광저우, 인천이랑 마카오 노선을 다른 시장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냥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 퉁쳐서 보는 게 아니라요. 근데 제가 왜 공정위에서 OD 접근법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항공산업 특성상 노선별 수요 대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인천에서 일본 가는 거랑 인천에서 중국 가는 사람이랑 수요가 완전히 다르죠. 흥미진진해지고 있어.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공정위가 의사결정 내린 걸 보니까 제주항공이랑 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심사건을 뒤져보니까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청주 타이페이 노선 등 일부 노선에서 경쟁 제한선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공정위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항공산업은 OD 접근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를. 마지막은 조금 약간 뭐 근거가 빈약할 수도 있는데 공정위에서 발주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연구 용역 마감일을 연장을 했습니다. 외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를 왜 연장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OD 접근법으로 각각 노선별로 식장을 획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봤을 때는 OD 접근법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OD 접근법 이 기준을 통해 가지고 각각 노선별 시장 점유율을 봐야 되는데 23페이지 표 1번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외부 분석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 기밀 자료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2019년 박상혁 의원 자료 의원실에서 발간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박사경 의원이 어디 속하신 분이죠? 잘 몰라요? 그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뭐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궁금해서. 네. 예. 왜냐면 이런 것들 데이터 엄정하게 사실 국회가 요구해야 기업들이 데이터를 주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요긴한 거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뭐 죽어도 이분에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이분이 그 의원실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보면 재밌는 거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이거 관련되면 이제 굉장히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니까. 네. 하여튼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그래서 노선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대부분 운항거리가 5,000km 이상인 장거리 노선들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점유율이 100%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국제선 그 중에서도 장거리 노선은 독과점 우려가 심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뭐 독과점 우려는 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LCC들도 많이 취항을 하고 있고 제주도만 아니면 KTX도 있고 고속버스 등 뭐 여러 가지 항공이랑 경합하는 교통수단이 있다 보니까 국제선 부분에 있어서는 독과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5페이지에 예외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봤는데요. 표 3번 보시면은 공정위 3개년도 기업결합 심사 내역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3개년도 뽑은 거는 데이터를 이때부터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즉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이 11건인데 그러면은 90%의 확률로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조건을 단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바로 제주항공이랑 이스타항공인데 그러면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꺼내요. 뭐 같은 항공업이니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도 예외 인정해주는 거 아니냐. 뭐 같은 항공업이기도 하고 당연하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뭐 자력으로 회선해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외 인정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보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그 근거들인데요. 첫 번째는 제주항공이랑 이스타항공은 기업결합 신고에서 승인까지 42일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줬는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덩치가 있습니다. 더 크니까 당연히 그러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같은 레벨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그치. 항공업이라는 걸로 뭐 그냥 예외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에는 오케이. 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뭐 덩치 차이 때문인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은 이제 청주, 타이페이 등 일부 노선에서만 좀 독과점 우려가 있으니까 뭐 공정위에서도 뭐 이 정도쯤이면은 이제 기업을 살리는 거에 비해서는 뭐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80개 노선, 특히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 노선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다 보니까 중요성 측면에서도 공정위가 그냥 뭐 조건 없이 승인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공정위에서도 이제 국토부랑 좀 MOU를 맺어가지고 같이 심사를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한 걸로 봤었을 때에는 좀 더 자기네들 공정위도 면밀하게 보고 싶다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인정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27페이지 그럼 조건을 달 거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격 상한이랑 운수권 배분 두 개 정도 이제 조건이 속도를 내가 당신 세미나 했다 그랬잖아. 아무튼 알았어. 조건이 붙는데 제 생각에 운수권 배분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공정위에서도 경쟁을 붙여가지고 가격을 내리는 게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경쟁을 붙여서 시장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게 공정위의 사실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과거 독과점 노선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운수권을 배분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이번에도 운수권 배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운임 상한선을 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면은 항공사들이 사실상 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비게 되면은 항공권 가격을 내려가지고 수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런 일드 매니지먼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하기는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28페이지, 29페이지는 좀 스터디 자료라서 넘어가고 30페이지랑 31페이지가 결론인데요. 그림 29번 보시면은 뭐 제주도나 동남아 가시하는 거는 기존에는 LCC들이 잡고 있었고 미국이나 유럽 가는 것들은 FSC들이 잡고 있었는데 그 장거리 노선에서 저는 균열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게 장거리 노선을 LCC들이 침체해 온다. 네, 그게 제 생각이에요. LCC를 사야겠네요. 근데 단기 사실은 저희들이 1년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1년 앞을 바라보면은 지금 국제여객 회복이 쉽게 말해서 안 되다 아시아나 보니까 대한항공이 딱 합쳐졌으니까 다 먹는 게 아니라 너 다 못 먹어. 나머지 너네 가져가면 나머지 애들한테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LCC들 재무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한 거지. 돈이에요. 그래 오케이. 네. 그래서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3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내년에 A330-300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장거리 노선까지 뛸 수 있는 여객기다 보니까 제주항공이랑 티웨이 항공이 기회를 받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티웨이 항공 쪽이 조금 더 유력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TA항공, 티웨이 홀딩스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파트 3는 밸류에이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앞서서 대해서, 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35페이지 그림 37번이랑 38번입니다. 그래서 그림 37번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항공사 보유 좌석 추이 및 전망인데 이거를 이제 항공기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보유 좌석수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건 내가 모르던 하고 데이터네. 있습니다. 예. 네, 이거 만드느라고 한 3일 정도 이 걸렸습니다. 데이터 신선한데? 네. 왜냐면 내가 그래도 항공 관심 있어 데이터 이거 좀 많이 뒤져봤는데 네. 이건 못 봐. 우리 당신 자료를 보긴 봤는데 내가 이 부분을 왜 못 봤지? 좌석수로 이거 어떻게 노가다 뛴 거예요? 네, 이거 이제 항공기가 이제 다 등록이 되고 말소되면 다 이거를 조회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한 3일 정도 긁어서 붙이고 긁어서 긁어가지고 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이제 하면 될 이거 것 같아요. 남들한테 주지 말고 네. 요청하는 데들만 네. 그렇게 해서 특별하신 좀 분들만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해야 돼. 데이터들은 항상 관리를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포인트예요. 알았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생각이 든 게 2015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는 항공사업은 팽창의 시대였습니다. 연평균 8%씩 보유 좌석수가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연평균 마이너스 6%, 뭐 점대 점으로 비교를 하면은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 제가 앞으로 2023년까지 프로젝션 했었을 때는 연평균 한 3%씩 감소를 할 거다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제가 프로젝션 한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20년 이상인 항공기는 다 반납하거나 폐기를 하고 2023년까지 추가 항공기는 도입이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한 연평균 3%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림 38번 국내외 여객수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는 거는 2023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만 조금 그 압력이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을 하게 되면 항공권 가격이 인상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계단식으로 되고 공급 데이터를 봤었을 때에도 2023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그는 원래 한 될것 같아요. 1년 정도를 보고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내년 하반기 정도면 좀 변화가 있을 거난 봤는데 네. 1년이 더 늦춰진다는 얘기네. 네, 1년 좀 한 번 더 늦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이거. 예. 그래서 그림 37번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오랫동안 이 차트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항공 부품주, 항공기 관련된 기업들은 어떨까 또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다음 리포트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36페이지 투자 전략인데 제가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삼는 거는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유상증자라든가 CB, 뭐 자본 희석 측면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적고요. LCC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대한항공을 좀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 39번과 40번 보시게 되면은 항공업이 지금 그림 39번 보면 인당 급여 추이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공사들이 주 5일 근무하는 거를 4일 근무하거나 단축 근무하거나 하는 것도 영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항공사들한테 줬는데 그걸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빼다 보니까 낮아졌던 거죠. 근데 리오프닝이 되고 항공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인건비가 증가를 할
개연성이 높은데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대한항공이 그림 40번 보면은 인당 매출액이 다른 LCC 대비해서는 높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버퍼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대한항공을 최선호주로 꼽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거는 많이 없습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치. 기업 간 밸류에이션 차별성은 크게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LCC 같은 경우에는 좀 자본 희석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정치에 반영을 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을 제주는 것 같습니다. 증자 잘 끝났죠. 네, 제주항공은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나고 하면 내가 듣다가 느꼈던 건 나는 대한항공이 제일 최선하고 누구나 대한항공을 얘기하는 분위기인데 네, 의외로 LCC에 대해서도 내가 오늘 같이 얘기해 보니까 LCC도 어떤 자본만 좀만 더 투여되면 그런 의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주항공 모회사는 그런 의지가 있고 티웨이항공 모회사는 의지라기보다는 제주가 애경그룹이잖아요. 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모회사도 조금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은 쪽 편은 아닙니다. 애경은 그래도 많이 돈이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다시 오늘 뭐 급하게 했지만 오늘 세미나 때문에 그러신 거를 감안해야 되고 최근의 분위기는 하여튼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 여행도 사실 상당히 안 좋은 거 이게 이러면 여행주도 쉽지 않다는 얘기네. 당신 섹터는 아니지만 제 연동되는. 섹터는 아니지만 이걸로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 올해 내내 그냥 맨날 리오프닝 하십시오 했는데 그 대장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인데 네, 최근에 하여튼 분위기들은 선방역 논리가 좀 힘을 많이 받고 있어서 나도 네. 어그리하는 부분이야 동의하는 부분인데 좀 우리가 내후년까지 놓고 본다면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혹시 알아요? 뭐 갑자기 코로나가 되게 빨리 더 진정돼가지고 치료제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이제 게임 체인저가 나오면 정말 이쪽은 폭발할 수 있는데 그죠. 그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둬야 되니까 네, 뭐 내후년에 좋아지든 내년에 좋아지든 이쪽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죠. 그 생각들 하고 있죠. 네 어느 이미- 정도는 들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치. 오버웨이트 하냐 언더웨이트 하냐 요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